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셨어요. 28페이지 거기 개정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도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에 목적물의 상가 점포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였었죠. 근데 이게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미리 계획서를 고지해야 되고 안전에 우려 등이 있을 때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 요거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환산 보증금 기준인데 요거는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돼요. 월차임에다 100을 곱해주고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서는 3억을 초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3억 이하일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요, 2억 5천을 초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2억 5천 이하.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1억 8천.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기타 그 밖에 시군구 지역 여기는 얼마일까요? 1억 5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언제까지냐? 요거는 언제까지냐? 2013년 12월 31일까지예요. 왜? 요 금액도 개정이 됐거든요, 여러분. 요 금액도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014년 1월 1일부터는 요 개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개정된 금액은 얼마냐? 서울 지역의 경우 4억.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3억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영세 상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지역에서는 2억 4천. 그 밖에 시군구 지역은 1억 8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해서도 현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쪽 부분이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요거 개념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초과하지 않아야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전에는 인정했는데, 여기부터는 요 금액 초과 시도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사실, 요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가 점포 건물을 수요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상가 점포 건물을 수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상가 점포 건물을 빌려서 입주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상가 점포를. 그럼 세입자 을은 임차인, 빌려주는 건물 소유자 갑은 임대인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서울 지역입니다. 여기 서울 지역. 그런데 보증금은 1억이었고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이었어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그러면 이때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환산 보증금은 월채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1억이 나와요, 1억. 그럼 여기다가 보증금을 합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2억이 나오죠, 2억.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까지라도 그렇죠, 3억 이하에 들어가니까 영세 상인으로 보고 보호가 돼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남 또는 테헤란로 지역이다. 여기는 보증금이 비싸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얼마예요? 그렇죠, 3억이다. 그럼 얼마요? 1억 플러스 하면 4억. 그럼 어떻게 돼? 3억 이하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단 말이죠, 전에는. 그런데 요번에 개정이 됐어요. 2014년 1월부터는 금액 초과 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따라서 여기가 5억이다. 그럼 합하면 얼마? 6억. 개정된 금액 상향 조정해서 4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 빼놓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뭐가 돼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 달세가 100만 원 곱하면 100 하면 1억이고 합하면 6억이니까 2014년 1월부터는 4억이니까 4억을 초과했으므로 6억이므로 영세상인이 아니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이에요.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만약에 제가 출전이다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 개정도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주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계산해 드려야 돼. 자, 그런데 우리 또 파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또 파악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이해하셔야 돼. 자,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임차인들이 임차권 설정 등기 안 해도 뭐만 하고 있으면 입주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계약서, 세무서 갖다 주면 됩니다. 상가 점포를 운영하실 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길 0시부터 제3자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변제는 소액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확정일자의 순위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예? 소액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 따라 여러분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일반 상식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소액 보증금이 좀 틀리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틀리고 사업자 등록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야?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 길 0시부터는 똑같아.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초과되는 금액은 확정일자의 순위로 결정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따라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금액과 그리고 개정이 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금액 때문에 한문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일반 상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얼마 5천만 원 이하 여기에 대해서 얼마였어요? 1,500만 원이었어요. 따라서 상가점포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입주와 사업자 등을 갖춰놓고 있었다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1,500만 원 받으니까 변두리 김밥가게, 담배가게도 요거 소액보증금의 우선 면제 소액보증금이 보호가 잘 안 된다.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왜? 아이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월차마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하면 변두리 라면가게도 다 넘어가. 김밥가게, 담배가게도.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호가 없었고 이때까지는 요 금액을 올려버리면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많이 받아서 좋고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안 받아서 좋고 임대인을 위한 법이다 하는 비판이 있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요 금액이 초과되도록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올리면.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고 임차인은 잘 보호가 안 된다. 금액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더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비판이 있어. 왜? 여기도 월차마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해야 되니까.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얼마였어요? 4,500만 이하에서 1,350만 원. 1,350만 원.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얼마일까? 9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군구지역, 기타 시군구지역에서는 2,500 이하에 대해서 2,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750만 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작다! 비판이 있었어요. 여기다 월차마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하면 다 초과가 되니까.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 지역의 경우 6,500만 원 이하. 여기에 대해서 얼마? 2,2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가 소개를 하고, 여기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거 적용하는 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얼마래요? 1,900만 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요.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3,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요. 얼마? 1,300만 원. 그 밖에 시군구 지역은 얼마로 증액이 됐습니까? 2,500에서 500만 원 증액이 돼서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1,000만 원이에요. 아니, 금액을 올리면 되지.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면 건물주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모든 법률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9명 중에서 6명이 건물주예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권리금이 보호가 되는 데가 없고 건물주, 임대인이 보호가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개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금액을 완전히 정리를 하셨어요. 안다스텐입니까? 모른다스텐입니까? 안다스텐이죠? 그리고 올려달라. 더블 올려달라. 그럼 임차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임대인 임차인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이내는 얘기도 꺼내지 말고 1년이 지났을 때 1년에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을 할 때 제한이고, 이건 증액을 할 때 제한이고, 증액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 달세로 다 바꿔달래? 월급처럼 받겠다고.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이 불리해요. 그걸 우리는 월차임 산정률 제한이다 그래요. 그래서 차임 및 보증금의 얼마? 15%를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뭐로 개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11.25%. 요거를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언제?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인 임차인에게. 세입자가 불리하니까. 그 다음에 월세 달세로 월급처럼 전환해 달라 했을 때는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월차임 산정률의 제한인데 이것도 역시 임차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얼마로? 그렇죠. 개정이 됐어. 얼마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거 또 개정이 됐어요. 그 얘기가 28페이지와 29페이지 후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29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29페이지 넘어가시면 24번 문제입니다. 고객 신용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죠? 1번 미국 등 선진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20% 룰을 사용하고 있다. 맞죠? 2번 실질 이자율은 소비자 신용의 비용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출 관련 실제 비용을 대출 금액에 대한 연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연 이자율이에요. 연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연 이자율이에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주어가. 그러면 연 이자율은 우리 APR 이렇게도 부르는데 연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M 곱하기 KM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여기 M은 뭐래요? 연간 할부금 지급했어. 연간 할부금 지급했어. 이거죠? 지급 횟수. 그 다음에 여기 KM은요, 기간당 이자율. 이겁니다. 기간당 이자율. 요거예요. 그런데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돼? 실질 이자율. 요거는 연 이자율이고, 두 번째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거는 1 플러스 뭐야? K 요거죠? 그런데 요거는 바로 1 플러스 K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명목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K는요, 실질 이자율. 그렇죠? K는 실질 이자율. K는 실질 이자율 얘기하는 거고. K. 그 다음에 I는 인플레이션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요거를 24번에 2번에서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24번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 24번에 3번입니다. 개인 대출이나 가계대출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맞죠? 4번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미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 맞죠? 5번 부채 상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고객의 자산 유동성, 부채 부담 능력, 위험 노출 정도이다. 맞죠? 그래서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해설에 우리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오니까 해설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30페이지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넘어가시면 2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25번에 1번 소비자 리스와 팩토링 금융은 제3자 여신형에 속한다. 맞습니까? 맞죠? 30페이지 25번에 2번입니다.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는 소비자 금융에 속한다. 틀렸죠? 요거는 제3자 여신형이죠. 3번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 해석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우편물이나 전보 등을 조사받게 된다. 맞죠? 네, 맞아요. 4번 개인이 면책을 받으면 파산 선고에 의해 상실된 법률상의 자격이 회복되며 파산 선고 전에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맞죠? 이게 면책이죠? 5번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는 당사자 여신형에 속한다. 맞죠? 그래서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소비자 금융이 아니라 제3자 여신형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26번 넘어갑니다. 다음에 국내 총소득과 국민 총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국내 총소득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국내 총소득. 국내 총소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총액입니다. 모든 부가가치의 총액. 모든 부가가치의 총액이에요. 그러면 국내 총소득과 국민 총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내 총소득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GDI다 이렇게 해서 불러주는데,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순간접세. 이자 이윤 순간접세.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감가상각의 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총소득이다 이런 말도 붙이는데 이거는 GNI 이렇게 부르시죠? GNI. 그럼 이게 뭐냐? 이거 파악해 봅니다. 국민 총소득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그러면 이때 31페이지까지 그런 해설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문제를 먼저 넘어갑니다. 30페이지 26번에 1번. 국내 총소득은 영토 기준인 반면 국민 총소득은 국적 기준 소득이다. 맞잖아요. 2번. 국내 총소득은 국내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에서 외국인 임금과 투자 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틀렸죠? 제외하면 안 되죠. 모든이니까. 모든 부가가치의 총액이니까 제외하면 틀리는 겁니다. 3번. 국민 총소득은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 소득을 포함한다. 이건 맞죠. 4번. 명목 국내 총소득과 명목 국민 총소득은 국의 순수 취요소 소득만큼 차이가 난다. 맞죠? 국의 순수 취요 소득만큼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요소 소득이란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생산활동에 투입하고 벌어들인 소득이다. 맞죠? 그래서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고 국민 소득 총계 종류 영토 기준이냐 국적 기준이냐 30페이지 맨 끝에 나오니까 거기다가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26번에 맨 끝에 30페이지 26번 거기 정답이 빠졌죠? 2번이라고 써주고 이거. 그래서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보시면 27번이에요. 다음에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술 진보 없이 물적 투입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생산성이 감소하여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맞잖아요. 2번 생산성은 대부분 자본에 체화되어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 맞죠. 3번 경제가 성장할 때는 노동 생산성과 자본, 노동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4번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 대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맞죠. 5번 기술 진보한 성장을 외연적 성장이라고 하고 틀렸죠? 기술 진보한 성장은 내연적 성장입니다. 자본 증가와 노동력 증가에 의한 성장을 내연적 성장이라고 한다. 바뀌었네. 틀렸습니다. 27번에 5번이 틀렸어요. 자, 내연적 성장.
요거는요,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이죠.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 그러면 외연적 성장은요, 자본 증가와 노동력 증가의 성장이에요. 자본 증가와 노동력 증가. 자본 증가와 노동력 증가의 성장. 요겁니다. 그래서 5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번만 틀렸어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연적 성장. Y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는 ZF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NK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해설이 32페이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N은 노동력이고 K는 자본이죠? N은 노동력이고 K는 자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Y를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Y를 국민소득.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셨습니다. Z는 총 요소 생산성이죠? 자, 거기 30페이지 중간부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28번 넘어갑니다. 자, 32페이지 27번은 정답 5번이었어요. 5번만 틀렸습니다. 바뀌었어요. 28번 넘어갑니다. 33페이지 28번. 경기 변동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 파동인 콘트라티에프 파동의 주기는 약 50년이다. 맞죠? 2번 세계 키친 파동이 하나의 주글라 파동을 형성한다. 맞죠? 3번 주글라 파동의 주기는 약 9년 반이다. 맞죠? 4번 6개의 주글라 파동이 하나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을 형성한다. 맞죠? 5번 키친 파동은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와 관련된다. 키친 파동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주글라 파동이지. 주글라 파동. 설비 연수의 내용 연수와 관련된 것은 주글라 파동이에요. 키친 파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28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 쉬운 얘기니까 우리 경기 변동의 종류 이거 파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경기 변동의 종류. 경기 변동의 종류. 자, 경기 변동의 종류 요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우리 상세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경기 변동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장기 변동 이런 거 있죠? 장기 파동. 장기 파동.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중기 파동 이런 거 있죠? 중기 파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단기 파동. 단기 파동. 단기 파동. 그러면 이때 장기 파동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장기 파동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바로 콘트죠? 콘트. 라티에프 파동. 그 다음에 중기 파동은 뭐라고 해야 돼? 주글라 파동이죠? 주글라 파동. 주글라 파동. 단기 파동은 키친 파동. 키친 파동. 그럼 이때 장기 파동은 약 50년을 주기로. 약 50년 주기로. 어떻게 해야 돼? 기술 혁신, 그리고 전쟁, 신자원 기술 개발이죠. 약 50년 주기로 기술 혁신해야 돼. 기술 혁신, 전쟁, 신자원 개발.
신자원 개발. 장기 성격 경기 순환이에요. 그래서 장기 성격 경기 순환. 장기 성격의 경기 순환. 그러면 이 장기 파동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제1차 파동이 뭐예요? 제1차 파동. 제1차 파동은 산업혁명이죠.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는 거죠. 산업혁명.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겁니다.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차 파동은요. 요거는 철강, 철도 등의 기술 혁명이죠. 철강, 철도 등의 기술 혁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3차 파동. 이거는 석유, 자동차, 전기죠. 석유, 자동차, 전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기파동, 주글라 파동은요, 약 9년 반을 주기로. 약 9년 반이 주기죠. 장기파동은요, 약 50년 주기. 설비 투자의 내용연수죠, 여기는. 설비 투자의 내용연수. 설비 투자의 내용연수. 설비 투자의 내용연수. 설비 투자의 내용연수. 설비 투자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순환입니다. 이게 중기파동, 주글라파동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경기후전이 예상되는 거죠. 경기후전이 예상되고, 이어서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차입이 증가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야 돼. 은행 차입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은행 차입이 증가가 돼요. 은행 차입이 증가가 되니까 금리가 상승돼요, 여러분. 금리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돼요.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되고 투자 수익이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 수익이 하락하게 돼요. 투자 수익이 하락하니까 설비 투자가 축소돼. 9년 반을 주기로. 설비 투자가 축소가 됩니다. 이게 중기, 주글라파동 9년 반짜리는 설비 투자 내용연수입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파동, 키신파동은요, 약 40개월을 주기로 하는 거죠. 약 40개월을 주기로 해서 통화 공급 물가 변동, 통화 공급 물가 변동, 통화 공급 물가 변동, 재고 변동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동입니다. 재고 변동.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기적 성격의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제고 변동 중심 단고 파동입니다. 제고 변동 중심 단기 파동이에요. 제고 변동 중심. 따라서 경기가 호황되면 상품이 증가가 되는 거죠. 경기가 호황되고 상품이 증가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에? 수요 증대 대비 생산을 확대해야 되죠. 수요 증대 대비 생산을 확대해야 돼요. 생산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재고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단기파동, 기준파동은 재고 감소에서 생산을 축소해야죠. 재고 감소를 위해서 생산을 축소해야 돼요. 재고 감소를 위해서 생산을 축소해야 돼요. 그러면 단기파동은 생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건축순환, 설비투자, 재고, 내구, 소비재 순환. 여기에 단기파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중심 단기파동입니다. 따라서 33페이지 28번은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29번은 우리 제6강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5강 수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